아무튼 이제 다시 이제 경제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물가는 계속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고, 뭐 다시 튀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게 뭐 지난 1년 동안은 맞았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금리가 튄 거는 물가 때문에 튄 거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튄 게 크기 때문에 그 TLT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사서 모은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박앤세일 기간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위에서 좀 물렸거나 위쪽에서 차익 실현 못 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더 모아서 더 크게 벌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 원화가 지금 약세에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1,400원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 탄핵 정국이 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트럼프가 즉위를 해야죠. 그러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조금 뒤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몇 달 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달러를 지금 달러 20%그 원화 80% 정도 갖고 있을 때 달러도 적당할 때 더 20%를 팔아야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뭐 환율 투자는 뭐 단타 뭐 며칠 만에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이제는 저는 이렇게 작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제 평생에 모아온 그런 자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서서히 분할로 사고 분할로 팔고, 살 때도 분할로 샀으니까 팔 때도 분할로 팔고, 이런 전략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파월이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네 차례에서 두 차례로 바꿨잖아요. 제가 뭐 전도표라든가 이런 거 믿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파월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내년에 두 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PC가 1월 달 발표, 2월 달 발표 더 내려가고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면은 파월도 생각이 바뀌죠. 또 두 번에서 세 번, 네 번 또 고무줄처럼 늘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시장은 이제 급격하게 반응하죠. 이틀 연속으로 확 빠졌으니까. 근데 물가는 단기적으로는 늘 단기적인 이슈였었고, 예전에 2년 전에나 큰 이슈였었던 거지. 5%까지 기준금리 올리면서 5.25, 5.5%까지. 근데 지금은 좀 지나간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에 그런 그 엄청난 그 소비 붐이 있었잖아요. 소비 붐이 있었던 이유는 제조업도 잘 되고 서비스업도 잘 되니까 그런 소비 붐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제조업발의 그런 것들, 내년에는 이제 제조업발의 그런 호재라든가 이런 그 푸시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줄어들 것 같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좀 덜 해질 것 같기도 하고, 여력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리고 질 거 거의 다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민자들이 300만 명씩 들어오던 게 이제 내년에는 100만 명 이하로 원래대로 이제 내려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1기 때는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시민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표가 없는 사람들을 뭐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그냥 다 내쫓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게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 제 여자친구가 미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쭉 자라가지고 월가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또 쫓겨났거든요. 시민권이 없고 영주권만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상당히 고급 인력이었는데 다 쫓겨났거든요. 근데 이 고급 인력들이 뭐 월가에 있는 인력들도 쫓겨났지만 표가 없는 수많은 그 사람들, 그 특히 이제 인도라든가 그 중국계들도 많이 이제 쫓겨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쫓겨난 중국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들어갔냐면 중국에 돌아갔겠죠. 중국에 돌아가서 뭘 했겠어요. 거기에 있는 IT 기업들에 들어가서 일하고 자동차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쪽의 경쟁력을 올려주는 계기가 된 거죠. 트럼프가 진짜 실수한 건 뭐냐면은 그때 좀 봐가면서 좀 뭐랄까 불법 체류자들을 내쫓았어야 되는데 그냥 표가 없는 외국인들은 다 내쫓아 버리면서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왔다. 그래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이렇게 이룩하려는데 크나큰 그 기여를 했다. 아무튼간에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만큼 많이 내쫓지는 않을 것 같고, 신규 유입되는 사람들을 좀 막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컨센서스니까 그렇게 이제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민자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소비에 있어서 신규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GDP의 상승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가 같은 경우에도 덜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그 올해 GDP가 잘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IT 붐이잖아요. IT 붐인데 그 특히 이제 서버 센터가 이제
폭증하면서 요게 GDP 기여 효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보는데, HBM100을 이제 살려고 그 기업들이 이제 입도 선멸 막 했잖아요. 쇼티지가 나고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 봄쯤 되면은 이 사이클의 정점에 올라가게 될 것 같다. 왜냐면 서비스 센터는 무한정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짓게 되면은 설비 투자가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추가적인 설비 투자는 없고 이제 보수하고 기계들이라든가 서버 반도체 같은 것들을 이제 교체하는 그런 수요를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늘 반도체 산업에서 있었던 사이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내년 봄에 이제 사이클이 끝나는데, 주가도 지금 뭐 우리 엔비디아 주가 보시면 많이들 갖고 계신 거 아시겠지만 한 서너 달 동안 계속해서 지금 정체나 130, 40불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못 올라가는 이유는 반년 뒤에 이제 사이클의 고점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게임 체인저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 엔비디아에 굉장한 푸시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중국에다가 팔지 말라. 중국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 여기다 팔지 말라고 하면은 상당히 영향이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제 AI를 돌리기 위해서 엔비디아 HBM 100을 못 사니까 해외 구매망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다가 서버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도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정부가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AI를 가장 세게 밀어붙이는 국가가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잖아요. 그 외국 국가들은 AI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은 많은데 푸시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GPU 같은 경우에는 뭐 100개, 200개, 뭐 1000개, 10,000개, 10만 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병렬식으로 연결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이걸 돌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나라가,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되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운 좋게 HBM 100을 뭐 1000개, 2000개, 3000개 이렇게 한꺼번에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돌릴 줄 아는 전체적으로 뭐 통합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안 된 거죠. 뭐 구글이나 뭐 그런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뭐 5만 개, 10만 개, 20만 개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합쳐도 3, 4천 개밖에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하나 갖고 있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HBM 갖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지금 돌리고 있는 기업들이 없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등 이런 쪽들도 뭐 1000개, 2000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이제 이렇게 굴려가지고 AI를 구현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한때는 IT 강국이다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인터넷 속도만으로는 IT 강국이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AI 쪽으로도 굉장히 지금 너무 많이 뒤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 그에 비해서 미국과 중국은 저 멀리 가 있는 그런 상태다. 아무튼간에 내년으로 갈수록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조금씩 꺾여가는 그런 것들이 보일 거라서 미국 GDP 성장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샤프한 GDP 하락으로 내년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서서히 식어가는 것들은 보일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하나의 워드 중 하나가 이제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스멀 올라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제 그 지표를 통해서 보실 텐데,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실업률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미뤄왔던 게 뭐냐면은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만기 롤오버 이런 1년씩 또 늦춰졌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내년 초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롤오버를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 금리가 4.5% 이상 올라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다시 또 빌려야 되는 롤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주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3.6%까지 올해 이제 3.6%까지 갔었던 그 금리 때였으면 덜 부담스러웠을 텐데, 숨통이 트였을 텐데 지금 또 이렇게 확 올라온 상황에서 이게 쉽게 빠져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험은 아직까지 뭐 끝난 게 아니다. 언론의 보도가 덜 되고 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언론은 한 발짝 늦게 뭐가 터졌을 때 보도를 막 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든 때는 뭔가 나라에서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재정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옐런이 특히 이제 그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이렇게 지금 정부 부채가 폭발해버리고 물가가 튀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옐런이 나라를 망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국민들도 결국에는 재선을 다시 선택을 하지 않았죠, 민주당을. 대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오른팔인 일론 머스크는 이제 혁신위원회, 효율화위원회, 도지위원회 뭐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작은 정부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트럼프가 그 노후화되고 오래되고 그런 건물들에 대한 그 지원을 해줄 것인가, 롤오버를 시키는 데 있어서 나라에서 도와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뭐야 공무원들도 한 30%는 깎아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래된 건물들 다 부시지 왜 그거를 지원을 해주냐,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길 것 같다. 예전처럼 자비로운 정부를 기대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약달러를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받아요. 질문을 받는데 제가 사실 이것저것 알아보면은 트럼프는 약달러를 지지했던 적도 있었죠. 근데 강달러를 지지한 적도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언론에서는 어떻게든 트럼프는 약달러를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수출을 미국 기업들이 해서 이익이 크기 때문에 환율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달러를 선호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트럼프도 말이 달라집니다. 트럼프의 이제 특기 중 하나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게. 지금은 제조업으로서 그 미국이 수출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제조업 국가 아니고 서비스업 국가고 IT 서비스 국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약달러로서의 장점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미국 제품들 보면 주변에 보세요. 뭐 아이폰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일부는 이제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그 외에는 딱히 우리가 미국 제품들을 사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미국 제품들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미국 제품들은 대부분 프리미엄 제품들이거든요. 뭐 저가 이런 거 가격 경쟁력을 하는 애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브랜드 가치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락인 효과가 있고, 락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번 아이폰을 쓰면 계속해서 아이폰을 쓰게 되고, 한번 테슬라 자동차를 사게 되면 계속해서 다음 차들도 테슬라 라인업으로 늘리는 이런 락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환율 효과를 노리고 미국이 수출을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의 그 70%가 생산이 해외에서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굳이 달러 베이스로 볼 때 달러가 약세가 돼서 더 경쟁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현지 통화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1등 공신이 뭐냐면 너무 많이 올라버린 그 물가, 인플레이션이 제가 볼 때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뭐 5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거는 인플레이션이야.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바이든 때문에 못 살겠다. 물가가 비싸가지고. 실제로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천정부지로 올라와 있고 이건 떨어질 가능성도 없고, 이렇게 된 원흉은 바이든이다. 바이든이 팬데믹 이후로 더 안 풀어도 되는 돈을 인기 영합주의로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이제 뛰어 올랐는데, 트럼프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약달러를 용인하기보다는 강달러를 더 원하겠죠. 강달러가 되면은 수입 물가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적인 거의 세계 최대 수준의 무역 적자 국가잖아요. 무역 적자 국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 무역 적자 효과를 많이 이제 상쇄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여러모로 볼 때 유리하다. 만약 이 상황에서 달러가 약세가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달러가 강해지면 장점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도 달러를 더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가 늘어나는 거는 달러 자산의 가치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는 거. 가치가 올라가는 국가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지 누가 가치가 떨어진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이런 그 연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원하는 강세가 된 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 국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원화가 너무 약해지면은 나라가 전체적으로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죠. 일본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 통화 가치를 40% 가까이를 잘라 먹었죠. 약하게 시켜가지고 수출 그 진흥 효과를 누렸는데, 알고 보니까 수출을 진흥 효과보다는 그 들여오고 있는 에너지 가격을 확 올라버리면서 전체적으로 물가를 올려버려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굉장히 가난해지고 높은 물가 때문에 기업들은 생각보다 환율 효과를 이제 덜 보고 있고, 왜냐면 예전처럼 일본의 나라가 제조업을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대부분은 또 이제 해외 공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90년대부터 이미 그 일본도 그 우리나라 지금 겪고 있는 것들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저기 태국으로 많이 들어왔고 90년대부터. 그래서 카메라,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까보면은 메이드 인
재팬인 경우도 있지만 좀 저가 라인 같은 거 보면 메이드 인 타일랜드 그런 게 있고, 뭐 아시다시피 방콕 주변에 어마어마한 일본 기업들 클러스터들이 자리 잡고 있고, 지금은 베트남으로도 많이 있고,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죠.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의 그 격차를 두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서 일본이 겪었던 것들, 그런 그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 같은 장기 불황이 우리나라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이미 초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같은 그런 그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빨리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진짜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일본을 따라간다, 일본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진짜 일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구가 못 늘어나는 건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고,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자국에서 그 출생을 좀 늘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아랍에서 무슬림들을 많이 수입을 했는데, 인도에서도 인도 사람들도 많이 수입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인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린 건 맞거든요. 특히 이제 어, 그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인구의 20%가 넘는 사람들이 이민자들이에요. 놀랍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200만 인구 중에서 외국인 숫자, 이민자 말고 외국인 숫자만 보면은 200만 명, 250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가 안 되는 숫자인데,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이 이민자들입니다. 그냥 엄청난 숫자 이민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민을 거의 이제 받질 않고, 진짜 우리나라 이민 오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결혼을 해도 그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도 한국 그 국적을 받는 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 왜 이렇게 그걸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요즘에 말이 많죠. 그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위장 결혼해서 이혼해 버리니까 도망가 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참 너무 빡빡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젊은 사람들을 탓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너무 비싼 집값, 그리고 생활비, 육아 비용,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든 거거든요. 여자들이 잘못도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잘못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제 여동생이 아들 둘 키우는 모습을 제가 쭉 봐왔는데, 10년 동안 봐왔는데, 와, 아이를 키우는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근데 진짜 힘들다. 아무튼간에 원화 환율이 점점점 약해지는 게 되게 그 일본의 그 2011년 12년대 그때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점점점 우리나라도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 10년 텀을 두고 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우리나라도 가난해지고 있다. 되게 그 약간 웃긴 게 뭐냐면은, 웃긴 게 아니라 좀 비극적인 거기도 한데, 일본의 1인당 GDP가 33,000불이에요. 원래라고 한다면은 그 환율이 정상적으로 갔다고 하면은 뭐 그 1달러당 80엔대 그 정도로 갔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그 높겠죠. 한 적어도 한 6만 불 정도는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인구가 1억 3천 2, 3천인데 6만 불이면 상당한 거거든요. 상당한 건데, 지금 보면 미국 빼고는 인구가 그 정도 수준에서 6만 불 1억이 넘는데 6만 불 넘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환율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망가뜨리면서 지금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나라가 됐죠. 그 국민들은 가난하고 나라는 이제 부자인 나라가 돼 버렸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서서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 와서 너무 놀래서 왔잖아요. 제가 일본은 21번째 방문인데 정말 자주 갔거든요. 20대 때부터 옆에 가까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근데 주말에 이제 호텔 잡기가 주말에 30만 원 이하 때 호텔이 없는 거예요. 도쿄 시내. 그런 상황이었고, 뭐 11월 달이면은 뭐 엄청난 그 성수기도 아니거든요. 12월 정도 대조의 성수기인데, 와,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이면 장난 아니겠구나. 동경에 가면은 이제 밤새겠구나. 어디서 밤을 새야 되죠? 노숙을 해야 되겠구나. 추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서 깜짝 놀랐고, 제가 20년 넘게 봐왔던 일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왔던 게 2005년, 6년 그때가 처음 갔었는데, 야, 길거리에 외국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미어 터진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일본이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다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 때문에 그 에너지 비용들, 그런 거 해외에서 사온 것도 다 에너지 비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업들의 그 기업 활동의 환율 그
좋았던 효과들, 장점들을 다 상쇄해 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근데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도 제가 한 바퀴 싹 이번에 돌면서 10월달쯤에 사람들이 길에 되게 많아요. 예전보다 더 많았고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관광이 살아나고 있는 건가? 좋아지고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그 지금 환율이 대략 한 5, 6년 전에 비해서 보면은 지금 한 2, 30%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1,100원대에서부터 지금 1,400원대까지. 그러니까 2, 30% 정도 환율이 싸진 거면 굉장히 싸진 거거든요. 여행 경비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서 500만 원을 일주일 동안 쓴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근데 30%가 그 나라의 그 뭐야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350만 원만 쓸 수 있다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여행 경비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물가가 비싼 나라에 속하거든요. 여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30%가 세일되면은 우리나라 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는 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반갑고 흐뭇하고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 볼 땐 되게 슬픈 일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해진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일본이 1인당 GDP가 33,000불까지 환율 효과 때문에 내려서 원래 6만 불 정도 가져야 되는데 지금 1달러당 156엔이잖아요. 원래대로는 80엔 정도 갔어야 되는데 확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6, 7만 불 가야 되는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인구는 5천만 명으로 일본의 반이 안 되는 상황인데 4만 5천 불에서 멈춰버렸어요. 4만 5천 불에서. 근데 이게 환율이 또 1,5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또 장기 불황으로 가는 초입이 아닌가. 지금 만약에 그 비슷하게 보면은 80엔에서 156엔, 그 두 배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 통화 가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1,150원에서 반토막 하면 거의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까지 가는 거 아닌가? 자, 일본처럼 된다면.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있다. 여행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 얘기로 들어가면 버핏이 이번에 또 주식을 좀 샀어요. 근데 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식 산 것도 예전에는 다 떨고 있었는데 몇 개 종목들을 조금 산 게 그게 이제 기사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옥시 지분을 좀 샀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버핏의 그 옥시 평단가가 55불 정도, 그리고 전략적으로 볼 때는 60불 이하에서는 옥시를 계속해서 사서 모은다,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9년도에 처음에 이제 옥시가 기업 하나를 인수할 때 한 그 돈이 좀 모자랐나 그래가지고 그 버핏이 한 14조 원 정도를 빌렸어요 옥시에다. 그러면서 그렇게 처음 이제 첫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20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버핏이 옥시 지분을 사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금 3년째 이제 옥시 지분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버핏이 옥시를 너무 좋아해서 아예 그냥 지분 100%를 다 인수해 버릴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 보면은 계속해서 가격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안 사고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서 평단가를 낮추는 더 영리한 전략,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전략. 어차피 슈퍼 갑이고 유리한 사람은 버핏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엔비디아가 날아가고 뭐 엔캐리가 나와서 시장이 무너지고 뭐 이런 난리가 있긴 하지만 이게 한 종목을 3년 동안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는 게 이런 장기전으로 가는 게 버핏의 승리 전략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주변에 그렇게 주식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해서 모으고 이러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대부분 그분들은 끈기로서 승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전략을 몇 년 동안이고 꾸준히 밀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늘 시황에 따라서 전략이 막 바뀌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시장에서는 그 전략의 그 뭐랄까 미숙함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들먹이는 이야기 하나 뭐냐면 버핏은 실패한 투자자예요. 왜냐면 그 사이에 벤치마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버핏은 주식을 팔고만 있기 때문에 버핏은 실패한 투자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아나운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버핏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버핏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예.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벤치마크는 벤치마크를 따르는 매니저들한테 필요한 것이지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는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 뭐 벤치마크한테 뭐 늘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늘 벤치마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거는 펀드 매니저들 전문가들도 힘든 그런 영역이고 고수들도 힘든 영역이고, 단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전체적인 벤치마크를 이기는 그런 거는 필요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결국에는 나는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깨먹지 말고 내 자산을 그 안전한 방법으로 증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개인들은 그래서 벤치마크 신경 쓰지 말고 내 전략으로 몰고 가는 전략, 이게 가장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건 굉장히 프라이빗한 영역이고 내가 잘 아는 분야를 계속해서 파하고 가는 그런 분야예요. 남들이 돈을 벌든 말든 벤치마크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시장이 30% 올랐다고 해서 그 30%를 다 먹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장의 30%를 다 못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어줍지 않게 트레이딩을 하다가 결국에는 30%는커녕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거꾸로 매매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올랐을 때 따라갔다가 빠지면 손절하고, 이게 개인들의 수많은 패턴들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 벤치마크를 이겨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사실은 없고. 근데 저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남들 30% 먹을 때 난 못 먹었다고 생각하면서 한숨 쉬면서 포모 돼 가지고 다시 또 따라서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런 포모 투자는 결국에는 실패를 하거든요. 많은 구루들이 그런 포모, 그러니까 군중심리의 일종이죠. 이거를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